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미주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의 새로 패밀리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격주로 토요일마다 우리 미주은 채널에는 스페셜한 게스트가 찾아오십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미국 주식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박철민 대표님께서 오셔서요.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해 주시고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논리를 자세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토요일입니다. 박철민 대표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업스타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업스타트는 제가 한 2~3개월 전 정도에 한번 그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원리, 그러니까 논리를 단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체 중에서 80%는요. 신용 의무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그 기록을 쭉 살펴보면 깨끗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요. 그 신용 등급으로 따졌을 때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대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은행 같은 데 가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대형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담보 잡을 것도 없죠. 차도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용 등급으로 봐서는 채무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한 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저 같은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다. 그래서 만약에 업스타트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은행들이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채무를 그 연체할 가능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면서 시장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기업이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철민 대표님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예. 저는 정신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외부 활동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채널도 출연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영상 많이 봤습니다. 다른 데 출연하신 거. 너무 그러셨어요?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호주 날씨 어때요? 좀 더워지려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좀 더워지려고 하고,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산불이 시작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산불이요? 떨고 있습니다. 네. 어휴, 걱정되네요. 뭐야, 코로나는 좀 잠잠해지고 있나요? 네, 요새는 이제 백신 그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할 거다 아니면 뭐 하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저도 한 운이 좋으면 10월이나 1월쯤에는 한국으로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예. 해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럼 밖에 다닐 때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외부에서는? 아니요, 마스크는 이제 쓰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래도 예전에는 아예 외출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외출은 허락해주고 마스크만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휴, 빨리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때 박철민 대표님께서는 지금 호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호주에 있는 투자 기관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신 현직 전문가십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그리고 지금 박철민 대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을 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이크만, 카메라는 저만 보시고요. 마이크만 박철민 대표님께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일단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은행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인데요. 얼핏 들으면 되게 진부한 사업 같지만 업스타트가 차별화되는 점은 꽤 최초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리스크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대출에 걸리는 시간 또한 하루나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이제 업스타트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2년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요. 미국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인 파이코가 제대로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자 비용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코 스코어를 제외한 1,500여 가지 이상의 대출 신청자 관련 정보와 대출 상환율 등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신용 리스크 분석 및 결정을 하는 새로운 모델인데요. 이제 이곳에 새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여태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대출 상환 여부와 상환 일정을 빠르게 예측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대출 심사와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대출 서비스와 비교할 때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고 낮은 이자율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소는 업스타트의 내부 데이터를 검토한 이후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대출 심사 서비스 사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업스타트 공시 자료에 따르면 기존 파이코 기반 대출 심사보다 손실률 또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업스타트가 주식 투자로서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요. 우선 엄청난 가계대출 규모, 시장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매출, 그리고 이미 증명된 사업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점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외형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 혜자 또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청난 대출 시장 규모인데요. 미국의 가계대출 시장 규모는 15 trillion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자 수익만 해도 매년 400 billion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가계대출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지표는 단 하나입니다. 파이코입니다. 간단하게 소비자 신용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이코는 198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대출 기관들이 이자율을 책정할 때 사용합니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파이코 점수가 낮으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하죠. 자, 미국 연준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파이코 점수가 620점 이하인 경우 주담대를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주담대 대출자 가운데 파이코 점수가 620점 이하인 경우는 고작 2%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파이코 점수 620점 이하인 가계들이 주담대 대출 시장 참여율은 한 12% 정도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10%에 해당하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주담대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상황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문제는 여전히 파이코 점수가 660점 이하의 경우 담보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10%가 넘어갑니다. 학자금 대출도 파이코 점수가 최소 650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 무담보 대출의 경우 파이코 점수가 720점 이하의 경우 20%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파이코 점수가 소비자 대출 리스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이죠. 우선 이제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세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20%는 파이코 점수가 아예 없거나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수가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인 엑스페리언에 따르면 파이코 점수가 있는 사람 중 25%만 점수가 620점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성인 중 45%는 파이코 점수가 부실하거나 없어서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정작 미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은 성인 중 단 1%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여기서 이 45%와 1%의 차이가 파이코와 기존 대출 심사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업스타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파이코 기반의 대출 심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대출 심사로 시장을 변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창업된 이후 지난 8년간 신용 데이터 분석 모델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파이코 기반의 신용 대출과 비교했을 때도 리스크는 낮추고 기존 제도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보통 뭐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뭐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업스타트를 이용할 경우 바로
대출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다음날 돈이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용 리스크 평가 모델이 더 안전한가이겠죠. 이제 데이터를 다 살펴본 미국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업스타트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용 리스크 모델이 기존 파이코 기반의 대출 심사보다 27%더 많은 대출을 가능했고 이자율도 기존 대비 16% 정도 낮춰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르면 기존 은행들이 업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손실률은 늘어나지 않고 2배 이상의 대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자료로 저희가 확인 가능한 지표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출 미상환율은 업스타트가 5%, 그리고 미국 은행들의 평균은 11%로 기존 파이코 기반 대출 심사보다 업스타트가 더욱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업스타트의 파트너 은행 중 4곳이 업스타트를 통해 신청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파이코 점수 미니멈 제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업스타트의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력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리스크 모델을 이용해서 중소형 은행들에게 안전한 신규 고객 발굴 및 대출 사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요. 매출 구조는 대출이 집행될 경우 대출 금액의 4에서 6%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대출이 상환되는 기간 동안 대출 잔액의 1%를 서비스 매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광고비와 직원 관련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은행 파트너나 재사용자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수익 마진 상승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현재 32개의 은행 파트너가 있으며 주로 지역 중소형 은행 및 신용조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업스타트의 마일스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기반 신용 리스크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 은행들을 늘려가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모두에서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훌륭한 사업성도 이미 증명을 해냈습니다. 요즘 신생 테크 기업치고 빠른 성장률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은행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업스타트의 경제적 혜자와 진입 장벽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자, 우선 미국 대출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미국에는 5천여 개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수가 아니고 은행 업무를 하는 기업 수입니다. 제일 큰 15개의 티어1 은행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게는 파이코 스코어가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우량 고객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이미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고객 관련 대출 사업은 전체 은행 사업 부분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자체 대출 이자 책정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티어1 은행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용 리스크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른 중소은행들에게 서비스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900여 중소은행들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규모도 작고 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공지능 기반 리스크 모델을 개발할 자원도 인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소파이, 스퀘어 등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대출 경쟁은 매일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은행들에게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대출량도 증가시키면서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한 업스타트의 서비스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보통 고객과의 관계를 맺으면 평균 2개에서 4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 대출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업스타트는 금융 소비자 보호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공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은행들이 업스타트를 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매분기 늘어나는 업스타트의 파트너 은행 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스타트는 대출 신청자, 고객인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 특성상 더 많은 데이터를 주입하고
훈련하게 되면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한 것과 테슬라의 도조가 자율주행 학습에서 경쟁업체 대비 앞서 나가는 경우와 비슷한 것인데요. 기존 은행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게 인정받는 일은 자본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스타트는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을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업스타트의 플라이휠이 발생합니다. 대출 건수가 늘어날수록 업스타트의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가 늘어나고 인공지능의 훈련 및 분석 횟수가 증가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업스타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파이코를 통한 대출 심사보다 더욱 똑똑하게 대출 상환 리스크가 낮은 고객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 은행들은 안전한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하고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 신청 10건 중 7건은 사람의 개입이 완전 없이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자들은 업스타트의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파이코 기준으로 책정됐던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대출 승인 및 집행 과정이 기존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신청자들이 업스타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플라이 효과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은 매년 업스타트가 진행하는 대출 규모와 그리고 이제 대출 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업스타트는 이미 신규 발생하는 개인 무담보 대출 시장에서 1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업스타트의 성장 동력은 파이코를 대체하면서 중소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요. 향후 3년에서 5년의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요. 파트너 은행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과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파른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우선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프로디지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프로디지는 자동차 딜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딜러들이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스타트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대출을 위해 새로 7곳의 파트너 은행이 업스타트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대출 시장 규모가 개인 대출 시장 규모보다 6배나 크고 건당 대출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업스타트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스타트는 미국의 가계대출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담대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은행 입장에서 신용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주담대 대출이 다른 대출에 비해 신용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파이코 점수가 620점 이하인 경우 현재 주담대 시장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스타트에게 향후 아주 매력적이고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업스타트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스타트 같은 신생 기업의 경우 특히 기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면서 매출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는 기업의 경우 현재 멀티플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과거 데이터도 없고 있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과 이익 또한 모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볼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예측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와 경제적 혜자 그리고 안전 마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제나 경쟁업체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분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대출과 재융자가 있습니다. 업스타트의 시장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12개월간 미국에서 집행된 대출량을 살펴보면요. 개인 대출은 $81 billion,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은 $672 billion, 그다음에 주담대 같은 경우는 $4.5 trillion 현재 업스타트의 개인 대출 시장 점유율은 15%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을 해보면요. 우선 앞으로 5년 후 한 해 집행된 대출량은 지금과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대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개인 대출 시장 점유율은 현재 15%에서
5%에서 5% 증가 20%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동차 대출 시장 점유율은 현재 개인 대출 시장 점유율인 1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업스타트가 이미 32곳의 은행 파트너가 확보된 상태이고 300여 곳에 가까운 자동차 딜러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개인 대출 시장 점유율만큼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담대와 학자금 대출은 옵셔널리티로 두겠습니다. 시장 진입은 가능하지만 26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요. 26년 매출액은 7 빌리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멀티플인데요. 현재 업스타트의 EV 레베뉴 멀티플은 29배 정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 자릿수 매출 성장률, 늘어나는 수익률,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볼 때 26년 이후에도 업스타트는 매년 20%의 매출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축적을 통한 진입 장벽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5년 안에 강력한 경쟁업체가 등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26년에 EV 레베뉴 멀티플을 10배라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기업 가치가 70 빌리언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투자하신다면 연평균 32%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안전 마진을 생각해 보면요. 26년 EV 멀티플이 5배로 축소되고 자동차 대출 시장 점유율을 6.5%로 낮추면 현재 기업 가치와 26년 기업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정말 이렇게 보수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성장률도 많이 축소가 돼야지만 현재보다 주가가 더 이상 현재 시점에 더 이상 주가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담대와 학자금 대출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매년 20% 성장이 가능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생산하는 독점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5배는 정말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이나 경쟁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멀티플이 5배까지 축소된다면 추가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테크 플랫폼 기업 대비 매출의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복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만 매출이 기록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크레딧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가시성이 다른 테크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해서 이미 반영을 했고요. 크레딧 사이클 영향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에서 발생되는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투자자들은 크레딧 사이클 축소가 업스타트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없는 한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스타트 상장 당시 S1을 살펴보면요. 파트너 은행과 광고 채널 편중을 리스크로 들었는데요. 파트너 은행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프로디지를 통해서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런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장된 지 1년 만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third point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third point 같은 경우는 업스타트가 상장하기 전부터 동사에 이미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아직도 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이 펀드는 업스타트가 아직도 최고 포지션인 16% 정도를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third point는 아직도 업스타트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죠. 실제로 업스타트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 분기마다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펀더멘털과 성장률 매우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신생 기업일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변동성과 리스크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질과 실적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시면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재민 대표님 그 프레젠테이션이 매번 굉장히 좀 일치월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 가다 보니까 예, 네. 점점 금방 이렇게 발전이 있으시네요. 저번 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굉장히 좀 집중하기 쉬운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그래서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을 제가 잠깐만 장점부터 좀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아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 신청의 한 70% 이상을 인공지능이 그냥 바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인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스타트에 자기 신상 같은 거를 간단히 설문조사를 마치고 원하는 금액을 넣고 하면 단 하루 만에 내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요러한 면에서 굉장히 좀 그 사용자한테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굉장히 커다란 좀 투자 매력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기업은 그리고 좀 그 리스크가 사업의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금융 기업 그러면 채무 그 불이행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대출을 해준 금액을 회수를 못하면서 기업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 기업인데, 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그 파이낸셜 기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흑자 기업이라는 거. 그죠? 지금 네, 그렇죠. 1년 넘게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100%가 넘어가는 굉장히 보기 그렇죠. 드문 그런 네. 지금 종목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률이 기존의 그 대출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네요. 한 75%가 떨어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네, 부분도 굉장히 맞습니다. 매력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1,500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잠깐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잠깐 그 업스타트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1,500개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출 신청할 때 뭐 질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막 수백 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아니죠. 예. 예, 굉장히 간단한 설문 그 한 20개 30개 정도만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질문지를 끝내는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철자법은 다 맞는가. 어 네. 뭐 요런 것까지 다 합쳐서 1,500개 정도를 봐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요런 거를 평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 네. 부분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고, 아까 인제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확도가 인제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인제 저희 인제 회사에서 인제 다른 기관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요. 가장 인제 제가 많이 접하는 오해가 뭐냐면은 그건데 그 정보가 인제 업스타트만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남들도 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아니냐. 인제 그러는데 인제 업스타트 인제 IR과 직접 얘기해 본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제 그 고객의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인제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고 제 상환율과 연체율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예.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뭐 학교, 출신 학교, 지역, 직장 그런 각각 포인트마다 상환율과 연체율을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세분화되고 그걸 직접적으로 연체율과 상환율을 연결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인제 이걸 바탕으로 AI가 맨날 인제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도 비교 분석을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은행 만약에 뭐 JP 모건이 시작한다 그래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두 기업의 그 데이터 질에 대한 차이가. 그렇죠. 지금까지 뭐 데이터를 쌓아 놓고 돌리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머신러닝에 예. 이용을 안 해 놨으니까 나중에 후발주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우리가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제 NPS 스코어를 제가 봤더니 81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미존 그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NPS라는 것은 인제 질문 하나를 하거든요, 소비자한테. 네, 그렇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나서 친구나 친척 아니면 가족들한테 추천하실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81 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네, 맞죠. 대형 은행이 한 30 점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프로드 레이트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면 1%가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네. 대출 자금 중에서 그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다. 신용 사기가 낮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그 풀어지기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네. 요 부분도 쪼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디지라는 그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피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예전에는 그 하이스트리트, 그러니까 그 시내에 나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작은 가게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많은데 이 가게들이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세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안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래도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준 것이 쇼피파이죠. 그래서 네, 그렇죠. 쇼피파이를 이용하면 굉장히 뭐 하루 만에 그 웹사이트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온라인 샵을 이용해서 마케팅도 도와주고 그래서 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자본만 가지고도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온라인 숍을 개설해서 이제 쉽게 좀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쇼피파이의 모델인데 프로디기라는 그 기업을 보면 이것도 역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딜러들이 온라인 숍을 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프로디기를 인수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올해 3월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자동차 대출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게 벌써 2분기고요. 업스타트 거래 금액의 35%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토론 쪽이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네, 맞습니다. 프로디기가 이제 업스타트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차를 사려면 대출을 업스타트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투자 리스크를 좀 정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커버를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그 고객 은행 의존율을 봤더니 크로스 리버 뱅크라는 그 은행 하나에서 매출의 63%를 기여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은행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한두 개의 기업 그 은행에 의존하는 이 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도 이제 그러니까 기업 공시를 이렇게 연도별로 시간별로 따라가다 보면요, 그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전 정신이 없는 은행들은 약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한두 은행들이 먼저 사용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은 은행들이 조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뢰도 쌓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그 소스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는 이제 한 10개 정도 파트너가 있었는데 크러쉬웨어 뱅크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3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한 50%, 48%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크로스 리버 뱅크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냈겠네요. 그죠? 지난 1년 동안.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방은행들이 봤을 때, 쟤네 매출이 올라가네. 그 대출을 얘네한테 다 뺏기네. 우리도 업스타트를 이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네, 구성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오늘 이제 아직 언급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크레딧 카르마입니다. 네. 크레딧 카르마가 그 어떤 웹사이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르마에 가서 이제 대출 상품이 여러 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업스타트인 거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업스타트가 지금 크레딧 카르마에서 전체 트래픽의 50%를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약간 그 이제 개인 대출 부분에서 이렇게 그 크레딧 카르마의 그 릴라이언스가 높았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직접 컨택트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동차 대출을 직접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 은행이 좀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은행을 통해서 직접 발생되는 대출은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은행이 늘어나고 자동차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크레딧 카르마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들어온 트래픽이 많다 해도 가면 갈수록 직접 들어오는 트래픽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크레딧 카르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업스타트의 입장에서 보면 크레딧 카르마가 자기한테 리드를 갖다 주면은 돈을 주잖아요. 그 때문에 크레딧 카르마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좋은 수익은 업스타트랑 관계를 나쁘게 좋을 건 없죠. 약간 호텔과 부킹 같은 관계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크레딧 카르마라는 그 웹사이트는 인투이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인공지능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과연 업스타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이미 설명을 좀 해 주셨죠. 아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자금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제 머신 러닝을 얼마나 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는가에 따라서 경쟁력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다른 은행한테 판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웰스파고가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 근데 크로스 유로뱅크한테 가서 야 우리 거 쓸래?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런 대형 은행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그 기존 시장에서 약간 무시받던 그런 40%의 인구를 타겟 시장으로 삼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손 고객층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제가 네, 이제 박정민 대표님하고 알고 지낸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대표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을 보면 저랑은 좀 성향이 많이 달랐었어요. 여태까지 네, 네, 추천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안전한 기업들, 그러니까 네, 손해 볼 맞습니다. 리스크가 가능하면 적은 기업들, 네, 경제적 해자가 큰 기업들, 요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맞습니다.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을 선정하게 되시는지 그 좀 그 뒷배경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업스타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 회사가 있고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이렇게 경쟁 업체가 많이 없는 뭐 많으면 세 곳, 네 곳인 그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독과점 시장을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업스타트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미준 구독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빠른 매출 성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혜자가 있고 독과점 위치가 가진 있는 기업을 찾으면은 서로가 좋은 그런 좋아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업스타트 투자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제 많이 빠졌죠? 네, 전 주가가 빠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야 제가 싸게 살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업스타트 산 다음에 수익률이 한 15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보니까 이제 100 이하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예. 작년에 들어갔으면 진짜 수익이 엄청 났었죠. 네. 그렇죠. 1년 만에 지금 10배가 네, 올라갔기 때문에 네,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한국에 그 한 1-2주 전에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국에 이제 네, 시티은행이 네, 희망 퇴직 신청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왜 이슈가 됐냐면 특별 퇴직금이 뭐 최대 한 7억 정도를 준다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2,5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봤을 때 정말 그 기존 그 은행들이 앞으로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같은 맞죠. 경우도 이제 은행에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없으니까 은행이나 가볼까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핀테크 쪽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약간 그런 논리로 인해서 이제 아크에서 이제 뭐 스퀘어나 그런 뭐 핀테크 기업들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뭐였냐면은 업스타트가 더 안전한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5천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경쟁은 늘어나는데 점점 은행 수가 이제 너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은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대출 규모는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업스타트는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매출을 버는 거잖아요. 예, 예. 은행 수보다. 그리고 이제 스퀘어 같은 기업도 저 할 때는 업스타트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스타트는 대출해주는 업체라면은 그 기존의 은행이든 핀테크 업체든 누구에게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돌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그 페이팔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페이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한 작년 초에 좀 한번 기업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때 미주님과 막 이렇게 처음 연락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네. 좀 그때 느낌은 좀 비싸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좀 가격이 껄끄러워서 좀 들어가기 뭐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보면은 비싼 기업들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제가 물론 아시겠지만 로크도 제가 좀 안타까운 기업이었죠. 제가 로크 너무 비싸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주가가 50%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제 페이팔도 비슷한 경우 같아요. 이제 기업 자체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닌가 결국 그렇게 생각을 아, 해요. 그래서 최근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갔다가 적정 멀티플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왔다 갔다 조금씩 멀티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멀티플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축소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스무스한 프레젠테이션 감명적이었습니다. 다음 아유, 주에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 그 프레젠테이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뭐 일요일에도 그렇고 오늘 남아 있는 주말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